이곳저곳 강단에서 매년 강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는 곳이 경남 산청이에요. 그곳에 살게 된 이유는 해인사로 출가해서 가장 가까운 지리산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됐고 지금까지 34년째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서울에 2009년이죠. 바로공양이라고 하는 식당을 조계종에서 오픈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줘서 그것을 제가 개업해서 운영을 9년간 하고 연등의 그 보존회 국장을 가서 한 2년 살고 여러분들 그 초파일 그 시가행전 하는 거 보시죠. 동국대에서 종로까지. 그 담당 부서가 연등의 보존회거든요. 거기서 국장 소임 살고 좀 있으니까 불학연구소장. 그것은 이제 국장급으로 승진이죠. 저에게 또 좋은 자리를 주셔서 거기서 또 교육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승가대, 그다음 동국대 여러 학교들을 조교중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이게 12년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조교중에. 금수함에 내려가서 절이 너무 쇠락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사라고 하죠. 절을 건물 짓고 도량 정리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7년째. 그래서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30년 전에 왔던 분, 20년 전에 왔던 분 모두들 많이 놀래세요. 스님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잠시라도 머무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중앙일보 이혁재 그 기자가 찍어준 2000 그때가 10년인가 사철음식 대항연 할 때 바로공양 계단에서 저 사진을 찍어줬는데 지금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확실히 세월이 무색합니다. 여기 놓인 사진은 제가 바로공양할 때 한상에 다 모아놓은 코스 요리를 한 상에 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기자분이 찍어주셨어요. 그 사진은 이제 이혁재가 찍으신 게 아니고 여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온 이유는 사찰 음식이 뭘까 궁금해서 오셨죠. 아, 나 사찰 음식 많이 아는데 대한 스님하고 한번 맞짱 좀 떠볼까 이래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좀 기꺼이 맞짱 떠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찰 음식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아무 개념도 없었어요. 어느 날 대구에 있는 스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죠. 저희 절에 전화도 없을 때 물어 건너 건너해서 전화가 왔어요. 대구의 사업연합회에서 사찰 음식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할 사람이 없다. 대한 스님이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 제 이야기가 스님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사찰 음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솜씨가 좋아서 음식 솜씨가 좋다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님이 아는 걸 그냥 말로 풀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불교대학을 그쪽에서 처음 만들어서 이 강의를 넣었거든요.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쿠켄 잡지 뭐 이런 잡지 여러 군데서 취재를 해가고 뭐 기사를 쓰고 그때 마음의 사찰 음식 뭐 마음의 살까지 빼주는 사찰 음식 다이어트라는 책이 아마 고무렵에 나왔을 거예요. 그 뒤에 나왔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해보자. 저에게 좋은 점이 저는 그 뭐든지 행동을 먼저 해요. 생각을 하면 그냥 바로 행동화가 돼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견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말고 되면은 하면 되지. 그게 저의 또 살다 보니까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외한인데 온갖 걸 다 뒤져가지고 그때 보니까 정문 스님이 사찰음식 책을 한 권 내놨고 선재 스님 그때 책 안 나왔을 때인데 방송을 안 봐서 모르는데 불교 방송에서 푸른 요리로 뭐 강의 요리를 찍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교 경전에서 나온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식에 대한 내용을 이론을 정리해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일회 강의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론 강의하고 이제 요리 실습을 그때는 시설이 안 좋아서 두 가지 매주 했죠. 그걸 한 2년간 했는데 두 가지씩 이제 요리 실습을 사람들에게 제가 보여주고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먹고 치우고 가는 것을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체계화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종강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사찰 음식을 가지고 뷔페로 요리 솜씨대처럼 몇 분이 모여서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스님들을 대구 지역 스님들과 신도들을 초대해서 관음사에서 처음으로 사찰 음식 일종의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마 다른 스님도 시작하지 않았던 첫 번째 제가 전시회라는 걸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보도 듣도 못한 접시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때는 저도 모르니까 그런 큰 접시에 멋지게 음식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제 차를 하시는 분들이 음, 다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튼간에 그때도 다도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성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 지역은 다도 모임들이 이렇게 막 생겨서 불과 한 4, 5년씩 그렇게 정도 됐던 그 시기예요. 그분들 도움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렌탈 빌려가지고 음식 전시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간음사 해주 스님이 송강사 말사라서 순천 송강사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야 사찰 음식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고 음식 가짓수도 많구나 이러면서 계속 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여기저기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오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개척해가는 이제 개척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사찰 음식을 하고 있던 사람은 정문 스님, 선재 스님, 홍승 스님 저 딱 네 명이었어요. 그 후에 10년 후에 정관 스님, 우관 스님이 하게 되고 도림 스님, 지견 스님, 지금 장인이라고 하는 스님들은 이제 저희들한테 배워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찰 음식의 어떤 근간이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명장 스님 6명이서 다큐를 찍고 있어요. 어느 영화사에서 사찰 음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망한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찍어갖고 망한다. 망할 자신이 있냐? 스님 망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어디서 지원받아갖고 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망해봤자 본전이라는 거야. 그래도 기록이 남고 스님들과의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않냐. 그 말에 제가 그 대표가 이쁘더라고. 망해도 좋은데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몇 달째 여름에 시작해서 6월부터 촬영을 시작했나. 저 지금 막바지에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어디 그 넷플릭스처럼 어디에 올린대요. 5부작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면 한 자리에 명장 스님 6명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색이죠. 마침 진간사 개호 스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신 걸 저희가 스님 그래도 이분들은 절대 6명 다 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니까 스님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해주세요. 저희가 옆에서 잘 돕겠다고 그 소리는 밖으로 안 나오게 촬영을 스님이 원하는 데서 다 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절밥, 절에서 먹는 음식, 건강식, 다이어트식, 환자들 병우식 이름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요즘은 자연 음식이라고 그게 하나 더 붙었고 제가 푸드티브에서 그 대한스님의 자연밥상 해가지고 그 방송을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것도 한 1년 작업을 한 겁니다. 한번 나가면 2회분을 찍어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했죠. 첫 촬영을 제주도 가서 하고. 어찌됐든 제가 바로공양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찰 음식을 가지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고관 대작들이 다 오고 또 총무원장 스님이 오는 손님마다 젖빈 음식, 당신이 만나는 분들의 아침
공양상, 점심, 저녁, 어느 때는 하루에 3번도 차리고,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서, 정말 저에게 9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제 스스로 그 경험이 그 다음 것을 보게 해서 현재의 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혹자는 그렇습니다. 사찰 음식을 누가 그렇게 잘 먹어? 어디 가면 그렇게 먹어? 비난한 밥이다 이거죠. 특히 어른 스님들은. 야, 우리는 꽁보리밥밖에 먹은 적이 없다. 근데 대한이 니는 어디서 그렇게 송이를 내놓고 우리가 언제 송이 먹었냐? 우리가 언제 석이 먹었냐? 이러시면서 저한테 따지시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드셔요, 스님. 제가 차려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스님이 그동안 못 드셨으니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셨으니까 저는 다행히 해인사로 출가해서 저희 노스님께서 아침이면 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십니다. 송이철. 작은 바구니 들고 나가시면 송이를 이만큼 따오셔요.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하나 문 걸어라 이래요. 대문 걸어라. 송이 굽는 냄새가 도량에 나면 밑에 약수함 스님들 올라오고 다른 스님들 오니까 문 걸어라. 그러면 노스님께서 아궁리에서 숯불 꺼내셔가지고 석쇠에다가 송이를 구우셔요. 그리고 일부는 송이 장아찌를 담으시고 송이 밥을. 그러면 이제 그날은 진짜 우리 생일날이라. 다른 때 80년대에 우리가 뭐 그렇게 잘 먹었어요. 절간에 가니까요. 그 풍로 있잖아요. 석유 풍로에다 밥해 먹고 연탄 내루. 그것에 환경이 그랬거든요. 싱크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송이구이는 노스님께서 호박이 이렇게 호박꽃이 나오잖아요. 호박꽃 속에다가 송이를 하나를 소금에다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넣으세요. 그래서 숯불에다 구우셔. 그러면 호박꽃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구우셔요. 그러면 안에 송이 물이 이렇게 고여요. 그럼 그것을 대접 위에다 올려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야 이거 백년함 성철스님 갖다 드리라 이래요. 그러면 그 국물 흘릴까봐 조심스럽게 갖다 드리고 그 시절에 향심이라고 그러죠. 어른에 대한 그 오롯한 마음. 나는 좀 덜 먹어도 어른들께는 대접을 잘 해드리는 그 시대의 어른들은 그랬어요.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고 신도들을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저희가 도토리를 제가 한동안 도토리 목을 안 먹었어요. 허구한 날 눈만 뜨면요 도토리 주스러 가야 돼요. 주워 갖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닥에다 놓고 껍데기가 마르도록 놔둬야 돼요. 그게 마르면요. 비닐포대에다 놓고요. 발로 밟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추립니다. 그럼 얘를 물에다 또 불려요. 그래서 들통에다 들고 어디로 가냐? 방앗간에 가요. 가서 그걸 갈아 갖고 와요. 그래서 전분을 내요. 무국을 써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야. 가을 내. 그럼 저희가 그래요. 노수님, 우리 안 먹고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셔? 지랄한다. 누가 네 먹으라 하나. 신도님들 시주돈 한 푼씩 가져오는데 그 양마다 묵 하나라도 싸줘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 이거라. 당신이 해드릴 게 없으니까. 아무리 불공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어찌 빈손으로 보내냐 이거라. 절에 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우리 안 먹고 안 하면 안 돼요가 입에 맨날 붙어. 두부할 때도 두부를 무겁잖아요. 콩을 불려서 방앗간까지 들고 내려가면 그럼 올라올 때는 택시를 타요. 무거워서 우리가 못 들고 오니까 내려갈 때는 이제 그놈을 들고 내려가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러면 노수님께서 두부를 쑤시는데 우리는 한 입도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래 이제 자를 때 귀퉁이를 좀 작게 잘라요. 띄어내. 노스님한테 선생님 이거는 저 삐뚤어졌으니까 이건 좀 띄어내야 돼요.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이러시거든. 그러면 그 귀퉁이 자른 걸 가지고 우리는 두부찌개를 해요. 그 두부 한 모도 그 콩을 탁발을 해야 되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신도들한테 마을에 내려가서 이 집 저 집 그 추수할 때 콩을 한 대 두 대 다 얻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두부를 해서 부처님께 올리고 산중의 스님들 그때는 큰 스님들이 다 살아계셨어요. 성철 스님, 해암 스님, 법전 스님, 저 밑에 연불자라는 명진 스님, 각 암자마다 큰 스님들이 희랑대 스님도 계셨고 다 스님 일타 스님도 계시고 큰 스님들이 다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드셔도
때가 되면 와이셔츠 깍 있잖아요. 그거를 모으셔요. 거기다가 한지를 싹 바르셔가지고 꽃감 몇 개, 박상 몇 개, 박상 알죠? 옷꽃이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싸놓으셔. 각 암자마다 이제 하나씩 갖다 우리가 이제 그걸 나르죠. 만두 한 명 들고 가고. 그러니 저는 제가 학렬이 낮아요. 노수님 밑에 상자가 됐으면 부엌 일을 안 할 텐데 노수님의 맞상자의 상자가 되다 보니까 학렬이 제일 낮아요. 꼬리비라 절집에 이제 계보로 보면은. 그러니까 맨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지. 그래서 강원을 갔더니 강원이 뭐냐면 지금 복령사를 옛날에는 한번 경전을 본다 그래서 강원이라 했는데 요즘은 승가대로 바뀌었지만 거기를 가니까 또 묘엄 스님이 우리 노스님하고 아주 절친이시네 후배로. 그러니 저를 허구한 날 불러서 대하나 내가 할 그것도 아닌데도 부뚜막에 올라가서 그 져서야 되는 거예요. 큰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사찰음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저를 찾고 부엌 일을 한 쪽으로만 저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하면 맛있다고 선빵을 가니 선빵에서조차도 밥 하나를 볶더라도 대한선생님 볶으면 더 맛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비심에 또 가야지. 그 추운 데 가서 부뚜막에 불 떼가지고 그 밥 볶고 있다고 불영사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사찰 음식을 가까이 늘 그 옆에 있었더라고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행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한테 스님 사찰 음식 경력이 얼마나 돼요? 하면 제가 저 39년 됐는데요. 출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밥을 해주는 공양주 역할을 하시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해주는 밥 얻어먹고 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디 가서나 제가 꼭 해야 되는 적이라 음식을. 왜? 제가 하기를 원하니까. 그럼 제 마음에 아 그래 이것도 복 짓는 일이니까 또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금수함에 지금 사찰 음식점을 또 만들었잖아요. 자연 바르라고. 전국에서 오십니다. 제가 그걸 차리게 된 이유는 저 바로 공양을 하고 제가 퇴직하고 나와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스님 밥을 먹고 싶은데 금수함에 가도 그렇게 자주 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고 늘 귀에 따까리가 않게 그래요. 그래서 금수함 불사를 하면서 적어도 이 꼴짜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밥이라도 함께 편하게 드시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원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렸어요. 근데 차리자마자 마이너스가 이제 쭉쭉쭉 직원은 8명인데 매출은 1,00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밀키드를 했어요. 한 달에 2번 20만 원 받고 10가지씩 집으로 배송해 주는 걸 40가구를 모았어. 그래서 직원들 이제 월급에 보태고 적자 13개월을 넘어가니까 흑자로 돌아가더라고.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그냥 맡겨놓고 다녀도 돌아가게끔 됐어요.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고 밥을 팔기에는 좀 부당해요. 왜? 제가 좀 기껍지가 않고 먹는 분들도 인식이 절밥은 공짜. 그게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찰 음식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서양 음식은 파스타 한 그릇 2만 원이라도 비싸다 소리 안 하는데 가득 차린 사람들의 공력이 많이 들어간 그 반찬들을 차려내는 한식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도 연잎밥 한 상하고 파스타, 뭐 샐러드, 피자, 뭐 7가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손이 많이 가는 게 연잎밥 정식이에요. 8가지 반찬과 밥하고 국을 주니까. 거기에는 3명이 붙어야 돼. 정 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요리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밥 지고 뭐 상 차리고 연잎밥에는 3명이 붙고 저쪽은 2명이서 또 놀아요. 손이 놀아.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한식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문을 닫잖아요. 한정식 집들이 안 되는 이유. 그런 어떤 시루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강의를 가서 그 친구들은 동대 강의였군요. 석사. 많은 분들이 CEO를 꿈꾸더라고. 사찰음식 가지고 식당을 해갖고 뭐 돈을 버네, 뭐 밀키트 장사를 하네. 그래서 내가 꿈 깨라 그랬어. 꿈을 깨시오.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 아니다. 왜? 정직한 음식으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이것을 세금도 안 내고 뭐 부가가치세도 없고 인건비도 좀 봉사자들이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돌아가겠는데 음식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것을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여기에 꽂혀 있더라고. 사찰음식점이 너무 없지 않느냐. 서울에만 해도 갈 데가 없다. 그냥 자기가 차리면 된다. 해보시라고. 중요한 것은 조합이에요. 역할이 다 분담이 되고 포지션대로 사람이 있어야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원디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음식이 국밥하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요리를 차려내는 음식 시간차를 두고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견주면서 해야 되는 음식상을 차리는 게 시간 싸움인데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그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제가 사찰 음식에 대한 저의 그것은 이제 처음으로 하고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나요?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근 각지에서 어렵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을 좀 하고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컨텐츠가요. 차와 음식의 세 가지 좋은 에너지, 음식의 나쁜 에너지, 또 음식 윤리에 배반되는 에너지, 아임사의 필요성, 비폭력적인 식사법, 우리가 지켜야 할 음식 문화 가치, 차와 사찰 음식, 통섭의 미학, 자연에서 얻은 착거리와 식재료,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의 에너지 대사, 자연 채소로 만들어진 효소의 작용, 행복의 뭐 조건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찰 음식은요 부정할 수 없는 게 종교 음식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불교에는 경률론 3장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경. 부처님이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고 율장을 말한 것은 율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담론을 편 것은 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률론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록이 들어간 것은 기록을 말해요. 전등록은 이제 깨달은 분들이 이어져서 그 말씀을 내놓은 것인데 그 전등록을 보면 온몸은 마침내 부서지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언제나 신령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법신송에도 우리의 존재를 이제 우리가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죠.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만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것은 수많은 12가지 종류의 생명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금강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나를 가장 끝까지 힘들게 하는 게 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감기만 걸려도 들어놓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지되니까 멈추니까 그리고 점점 그 기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뭐 종교도 여기 다양하게 있지만 몸은 영원히 못 삽니다. 몸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세포라고 하는 것이 탈각을 해요. 생겼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뭐 피든 땀이든 뭐 각질이든 여러 형태로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걸 혹시라도 성찰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대학 제가 박사과정에 박성현 교수한테 세포학을 배웠는데
그 원서로 보게 됐어요. 한 학기를. 근데 제가 늘 성찰하고 뭔가 주의 집중을 생활에서 늘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 세포가 느닷없이 나한테 탁탁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요. 집중만 하면 펼쳐져.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이건 뭐지? 그날 배운 것에 배대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세포가요. 혈액은 붉잖아요. 그죠? 세포는 녹색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세포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크기가 얼마인지 나 알고 싶어. 궁금해. 보여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대문 운동장만큼 이렇게 물결처럼 이게 펴져요. 자, 우리의 이 겹겹이가 다 펼쳐집니다. 등고선이 있어요. 인간에게. 몸의 등고선이. 이게 쫙 펼쳐지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녹빛으로. 아, 우리의 몸의 볼륨이 액체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세포의 가장 근간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요, 말을 해요, 막. 정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말을 해요. 왜? 그건 언어가 아니라 내가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에 따라서 어쿠쿠쿠, 어쿠쿠쿠 이 소리를 내요. 근데 괜히 내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내가 하라고 할 때, 내가 느끼고자 할 때. 비행기를 타면요, 광음, 그 광속에 따라서 그 속도를 얘들이 흔들리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들, 저는, 사찰음식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그 세속의 수행법을 섭렵을 했어요, 제가. 왜? 암에 걸렸어, 어느 날.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기력이 한 개도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선방을 갈 수가 없어. 허리가 꼬부러지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5년 동안 먹지를 못하고 살아야 되겠다. 뭘로? 일단 가자. 어디로? 산으로.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 따라서 산을 쫓아다녔어요. 약초 캐는데. 그리고도 궁금해서 연변대를 가서 중의학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곡선도를 어느 날 맨 처음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기운을 차려야 되니까. 요가를 시작하고 요가 자격증 받을 때까지 제 생각에 마스터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연이 기공이더라고. 중화양생 익주공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저하고 인연이 다 갖고 그분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제가 중국에 가서도 하고 막 동굴에 가서 하고 열흘씩 굶고 아주 극한의 수행을 기공에서 했어요. 그것을 막 하고 나니까 투시력이 생겨. 거기서 말하는 거 투시거든요. 이렇게 벽이 제가 마음을 오롯하게 하고서 무념의 상태로 있으면 이 벽 밖에 시멘트 벽 밖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보면 그게 맞아요. 누워서도 책장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밖에 누가 지나가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 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염려가 될 정도로 투시가 잘 됐어.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자꾸 삿된 마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왜? 궁금하니까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저는 이 수행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스님이고 마음 수행을 해서 제가 깨달음으로 가야지 이 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목적지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이제 어쨌든 그 인연들이 끝나고 나니까 또 국선도 이제 구양자 스님을 또 만나게 됐네. 아이고 이 노인네가 얼마나 몸이 유연하고 멋진지 독립문에 사는데 제가 조계사 근처에 제 숙소가 있었는데 거의 매일 갔어요. 저녁마다. 왜? 그분이 또 그렇게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동작을 국선도를 또 열심히 익혔어. 근데 기공을 하고 국선도를 하니까 빨리 되더라고.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의 그것은 그것을 그만둘 시기가 되면 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돼,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산청에 내려오니까 또 태극권 고수가 산청에 계시네. 내가 태극권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더니 산청에 고수가 있네. 그래서 독선생을 들여서 그분에게 제가 6개월 배웠어요. 근데 이분은 또 80씩이야. 나는 16씩만 배우고 18씩만 배운다니까 그러려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누구 선생 밑에 계보가 있고 80씩을 다 해야 되지. 18씩은 그때 스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80씩을 합시다. 그래서 작년에 가을에 6개월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찰음식과 관련돼서 만나고 있지만 저의 다양성을 오늘 이 시간에 날로 먹을 수 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리만족을 할 만큼 볼 수가 있다. 왜? 저는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사람이야.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나머지는 내 36부터는 나는 새롭게 사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봉사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사찰음식을 대중을 만나는 가교 역할로 쓴 거죠. 제가 사찰음식 하면요. 지금도 6년째 오는 친구가 있어요. 요리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삶의 지혜, 그 다음 마음수행, 그 다음 이 친구는 불교 공부가 기독교인인데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서 불교로 들어왔어. 왜? 자기가 해보니까 그쪽은 이렇게 아무리 봐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죽을 떠먹으면 떠먹은 만큼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자기가 하면 하는 만큼 확실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오기 시작해서 아직 6년째 오고 있어요. 제 수업을. 수업료 다 내고 돈 내지 마라 해도 수강료 똑같이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곳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시간에 조는 사람 용납을 못합니다. 그냥 나가시라고 그래. 왜? 나의 귀한 시간을 이 시간에 투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기다릴 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2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왔어요. 단순히 사찰 음식 요리는 어떻고 자연 음식은 어떻고 몸에 어디가 좋고 그것은 여러분 혼자 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쳐다보고 안 먹어본 사람 물 맛을 몰라. 근데 내가 먹어본 물 맛을 알아. 여러분들이 이 물 맛을 다행히 아는 분들이야. 아는데 목을 축이고 그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정말 기뻤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책방에 갔어요. 책이 수없이 많이 꽂혀 있지만 그 책을 딱 뽑아서 돈 주고 사고 싶은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책은 돈 주고 사고 싶은 책을 써야만이 작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이든 일반 강의든 그 소양을 주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주려고 해도 스폰지처럼 여러분들이 빨아들이지 못하면 제 강의는 헛방이에요. 이 중에 몇 명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한스님 강의가 정말 내 삶에 윤활유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하겠죠. 왜? 우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씨가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도 죽었어요. 조울하고 만나봐요. 남녀노소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성, 불성, 법성, 진여, 법신. 내가 이 몸뚱이를 받기 이전에 그게 진여. 업보 때문에 이 몸뚱이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걸 다 벗어 던지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죠. 하나인데 자꾸 둘이라고 하니까 벌어지고 그 둘이 넷이 되고 여섯이 되고 열이 돼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오욕, 죄색, 식수명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삶이 불행한 이유를 저 5가지로 딱 말해놨어.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명예욕. 이 5가지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투게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명제는 뭐냐면 다투지 말라예요. 금강경에서 수보리라는 지혜 제일 수보리, 해공제일이죠. 그분을 내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하고도 다투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마라. 왜? 너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우리가 하루 종일 나나나나 하고 살아. 내가 어떻고, 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우리 애가 나한테 어쩌고, 나나나나 하는데 내가 누굽니까 물으면 아무도 몰라. 온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몰라.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 몰라.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시면 앞으로의 삶이 자신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람에게 삶의 명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4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속해 있는 세계가 무엇이고 내가 이 우주 속에 있어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통섭을 하셔야 돼. 그것을 성찰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가치 있게 자기 삶이 만들어져요. 왜? 삶이 나니까 그 경험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오온이 나니까 그걸 나로 알고 살아가니까 사는 동안에는 명예욕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 살아가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하죠. 직책 보직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처님은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돈도 많이 벌으라 그래요. 대신 잘 쓰라 그래요. 너 올라갈 자리 누구한테 양보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네가 노력한 만큼 네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이냐?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이 소리는 무엇이든 내가 하고자 하면 그 했을 때의 그 마음이 하지 않았을 때 마음과 절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내 거, 이게 안 되고 모두 다 내 거. 내 것인가 하나도 없는데 다 내 것. 그렇게 되는 마인드가 생긴다 이거죠. 이 세상은요, 기회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기회를 잡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닷물처럼 수없이 많은 생물처럼 나에게 기회가 많은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거는 본인이지 남이 그렇게 가로막아서 못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 당연히 있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요. 운이 없어갖고 나는 맨날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복을 쌓고 운빨 좋게 하려면 기도를 하세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요. 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꼴 보는 것은 덕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은 쌓는 거고요. 덕은 베푸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봐주는 게 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덕 쌓기가 어렵고, 복 쌓기는 쉬워요. 물질로 주나, 남에게 슬퍼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하는 이제 무예시, 법보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다. 이렇게 부른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정이 너무 많아요. 함정이 너무 많은데 그 함정들이 뭐냐?
트랜스 지방. 주방에 블랙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트랜스 지방하고 GMO. 우리의 몸은요, 반응은 화학적으로 해요. 그런데 생리적인 것은 천연물질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천연물질을 먹어주면 소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세상은. 바쁘기도 하고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공식품도 사 먹을 수밖에 없고 인스턴트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체적인 힘을 내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부패되고 활기를 잃게 되고 의욕상실되고 자, 이런 상황이면 뭘 해야 되느냐? 피땀 흘릴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내 몸에서 소화 흡수를 하고 배출까지 원활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땀이 나게. 그런 사람들은 저걸 먹어도 크게 방해받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술을 가양주라고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자, 신라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없었어요. 차 한 잔 올리고 차례라고 해서 죽은 이를 애도했어요. 제사라는 거 없습니다. 제사는 유교에서 들어왔죠. 승유억불의 틈을 타고 제사 문화가 성행하면서 각 집에서 가양주를 빚기 시작하죠. 그리고 양반가들이 도륙을 짐승들을 잡기 시작해서 그 뼈를 갖다가 버리고 그걸 주워서 천민들이 끓여 먹게 돼서 설렁탕이 만들어지죠. 그 문화에 음식 문화에 변천사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알코올이 왜 나쁘냐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 옥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 술이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살인까지도 간다는 거죠. 왜? 자기의 정신을 혼미하면 막말하죠. 누구하고든 싸우려고 덤비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거라면 나쁜 에너지가 되겠어요? 술이 정말 반주라고 그래서 그것도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소화 잘 되라고 소주 뭐 이렇게 가양주 한 잔씩 반주로 먹는 거. 근데 요즘에서 밝혀지지만 술은 한 잔도 발암물질이 있고 암에 기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술을 못 먹어요. 그런데 알코올이 나쁜 것은 지방대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대사만 안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대부분 요즘은 여성들이 술을 많이 드시는데 파킨슨, 루게리 이런 부분들이 뇌의 시그널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병인데 이게 알코올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논문들에서도 나오겠지만 저희처럼 수행하고 성찰하고 세포를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뭐 누군가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자세를 보니까 파킨슨 전조증이더라고. 제가 중의학 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라. 내가 볼 때는 전조증이다. 근데 병원에서 파킨슨 전조증이 아니라 파킨스로 나왔어. 그 장애 등급이 1급이더만 파킨스가. 근데요,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요. 그래서 몇 살 때부터 그러냐? 이랬더니 어려서부터 그랬대. 그러면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되지 않니? 이랬더니 그냥 구부러져요.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나이 60이 다 되도록. 근데 이 친구가 이화여대 나온 친구인데 젊어서 술을 많이 먹었어. 그것도 아주 깡소주에다가 뭐 그 뭐야 중국 술 센 거 고량주? 어. 저는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 보면요 제가 요양병원을 투어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의 그 임종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술 드신 병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골다공증이 심해서 몸이 휘어져 있어. 다리도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져 있고 무릎도 돌아가 있고 체형이 완전히 변형돼 있어요. 왜? 점점점 사지를 못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러죠.
예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했으면 빨리 돌이키고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또 우리 몸인데 방치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안입이설신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음식 먹고 신체로 접촉하고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다른 거 수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성이 났거나 기분이 나빠 있거나 하면 그때그때 세심, 씻어내야 돼요. 씻는다는 건 뭐냐면 리셋이에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다. 그 상황이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리셋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부분이 나에게 없어져요. 정신적인 건 더 중요하죠. 정신적인 것이 더 건강해야만이 몸도 살필 수 있으니까. 근데 몸이 그런 약물이나 담배, 술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포 명상할 때 보면요. 술 마신 어느 사람이 저거 독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왔어요. 제가 이 사람 인체를 보잖아요. 속이요. 뿌여요. 그건 뭐냐면요. 열감이 이 장감막, 그 위장 밖의 벽, 감박 이런데 그냥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냥 뿌연히 있어. 담배는 위쪽으로만 좀 있어. 아래까지는 안 내려가. 근데 술은요, 전신으로 다 이렇게 뿌옇게 있어요. 저는 그래요. 술 좋아하는 사람 보고요. 나중에 몸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게 미리미리 빨리빨리 적게 먹기 시작해서 끊어라. 술을 끊어라. 담배도. 그게 좋은 거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줘야지. 담배를 먹고. 안 그래요? 그걸 먹었으면 더 좋아져야지. 술이고 담배고 고기고 다 나를 좋게 해야지. 근데 그것은 점점점 나를 나빠지게 하는 거니까 결국 나쁜 에너지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요, 인간이 흔하게 하는 말로 우리는 윤리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토양이 그러길 바라고, 주변 환경이 그러길 바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비윤리적인 것은 동물의 사육에서 아주 처참합니다. 아직도 닭장이 저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쓰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도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도를 뺑 돌아서 쓰레기가 거의 1km씩 빙 둘러싸여 있어. 우도 그 아는 지인이 아주 죽겠대요. 저놈의 쓰레기 때문에. 밀려오는 거라. 바다 조류를 타고. 치워도 그 저게 뭐 그냥 수십만 통도 더 된다는 거예요. 치워도 끝이 없대요. 근데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쓰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포장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비닐 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쓰는 게 그 양이 우리가 거의 알잖아요. 그러면 가정, 그 지역, 그 도 전체. 그러면 결국 지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브루셀라 병을 알고 있을 거예요. 소가 주저앉는 병. 소 주저앉는 병 아시죠? 자, 쟤는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중의학 할 때 연변대에서 해부학을 하거든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를 다 여러 번 합니다. 시체 하나에 우리 돈 5만 원이면 사오거든. 그럼 뭐 알코올 중독자, 임신한 여자, 병든이, 암 뭐 건강하게 죽은 사람은요, 내장이요 이렇게 만지면요 불떡불떡해요. 그런데 병들어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만지면 흐물흐물 찢어져요.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건지는 먹은 음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기름기예요. 요새 무슨 올리브유를 막 들여 마신다대. 여러분들 세포는요,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크기를. 우리 눈에 육안에 안 보여요. 세포 혈관이, 구멍이. 근데 그 기름이 거기를 통과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더기는 대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수분은 신장에서 소화를 시켜요. 얘는 수분일까요? 고체일까요? 얘는 뭐예요? 얘가 고체일까요? 올리브유가? 걔가 사구체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유지의 산패만 걱정하지 생것은 그냥 먹어도 좋아. 천만의 말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과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음식물에 최소한의 것만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 막 입으로 막 가글처럼 하지를 않나. 올리브유가 좋다고 들여 마시지를 않나. 그 누가 그거 확인해 줄 수 있지? 전혀 무해하다고? 이것은 세포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절대 좋지 않아요. 특히 질병자는 암에 걸렸거나 뭐 기관지 천식이 있거나 질병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기름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몸이 쾌적해요. 우리는요, 음식은요, 섭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시세끼 밥, 된장, 김치만 먹어도 5대 영양소는 다 있어요. 암에 걸리신 분들 대체약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된장을 뜨거운 물에 타서 잘 걸러서 수시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염도를 낮춰서. 그러면요, 세포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기어다니던 사람들이 쓰고요. 좀 몇 발짝 쓰면 걷게 되고요. 걸으면 뛰게 되고요. 저는 인류의 특히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식품 하나를 고르라면 간장, 된장, 고추장은 빼고 간장은 간장대로 좋고 된장은 된장대로. 그것을 가지고 음식에 조미료로 써서 음식을 해 먹어도 충분히 기껍고 행복한 밥상을 차릴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이게 시스예요. 시스는 이렇게 데이고만 있어, 고리가. 유지가요. 그런데 얘가 가열하면 블럭이 돼요. 서로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딱딱. 이 사슬은요, 내 혈관 안에 들어가잖아요. 혈액 속에서 얘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풀어지지를 않아요. 닳고 닳아야 풀어져서 언제 몸 밖으로 나갈지 몰라요.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죄아장창 튀김닭을 먹어대요, 사람들이. 거기다 지방이잖아요. 동물성이잖아요, 닭이. 그런 위험한 음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생기니까. 치킨집 아저씨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몸에 나쁜데 팔면 없져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남에게 지적질을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익적인 거 말고는 지적질을 해서는 안 돼. 네. 각자가 다 그만큼의 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언저리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소한 것도 지적질하지 말라 그래요. 왜? 금방 용수철 뛰어오르듯이요. 튕겨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걸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는 자기가 조망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 여기에 같이 살고 있어도 업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니까 얘 건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같이 소통되겠지. 천만의 말이야. 업이 다 달라서. 방이 다 달라.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면 돼.
자식도 마찬가지, 서방도 마찬가지, 마누라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뭔가가 불편하면 내가 그냥 빠져나오면 돼. 거기서 신간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래 그런 애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요, 그래도 윤리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요.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보다는 상식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강좌에서 기름에 대한 주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가겠습니다. 자, 비폭력적인 식사법, 바르공량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요,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지 취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안 되면 불안해. 아주 사소한 것도 쓰지 않아도 제가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 얼마나 많은지 한 번만 써도 일단 쟁여놔야 돼. 그죠? 어딘가에 그게 있어야 돼. 빛이 되어 있어야 돼. 저는 그래요.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남이 필요한데 그냥 주시라고. 왜? 저도 나이가 60이 훌쩍 넘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생활이 갈수록 간소해야 돼. 자기가 이 세상을 조울할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면 살아생전에 정리를 해야 돼. 좋을 때 줘야 돼. 누군가가 쓰게. 낡아 빠지면 아무도 안 가져가. 그죠? 좋을 때. 그리고 정말 간소하게 의식주에 딱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것만 지니고 살아버릇하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집착 얻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차를 좀 즐겨 마셔라. 그 소리는 뭐냐면 차라고 하는 것은 물은 흐르는 기능이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흐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론 수분이 70%지만 우리 몸에서 물하고 꿀만 삼투압을 통해서 흡수가 되지 나머지는 다 직접 소화되지 않아요. 흡수되지 않아요. 다 신진대사를 통해서 갈 곳을 다 거쳐야만이 물로 가고 이러지.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공산품 아닌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물조차도 페트병에 담겨져 있잖아. 물하고 꿀만 소화라는 기전을 겪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요. 근데 차는 거기에 들어있는 차 성분에 따라서 소화라는 기전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몸이 열이 많아. 이런 분들은 차를 좀 즐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뚱뚱하고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은 이뇨작용이 좋은 차를 드시면 좋아요. 차는 여러분 뭐 1리터, 2리터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유시 이후에 유시가 아마 세네실 거예요. 유시 이후에 차를 한 잔씩 먹으면 몸에 유익하다. 그게 이제 중요하게 사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육류에 애착하지 않는다. 여러분, 네발 짐승은요, 기어서 엎어져서 걸어가기 때문에 장이 짧아요. 배우셨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거의 1.5m가 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물이 여기를 다 통과해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가 배설이 잘 되면 좋은데 대장에서 정체가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독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왜? 대식세포들이 역할을 못하죠. 질식하죠, 대식세포들이. 유익균들이 죽어가죠. 해로운균들이 득세하고. 우리 대장은요, 플로라라고 하는 대식세포들이 숨을 수 있는 마치 산호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름기가 많이 막 벽에 붙어 있어갖고 미끌미끌합니다. 거기에 무슨 대식세포가 살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남의 살 너무 좋아하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한국, 중국, 일본 선종사찰의 식문화 비교 연구로 논문을 제가 썼는데 막상 논문을 쓰면서 부처님이 하시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경전에 만들어졌구나. 유경이 있구나. 부처님 당시에는 실제로 음식을 주는 대로 먹었지 뭐 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권에서 중국에서 그게 많이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부처님이 마치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선종사찰, 중국, 한국, 일본에서만 유독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육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먹지 말라, 먹어라 이걸 떠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쾌적한 나의 몸 상태를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더라고요.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스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 가벼운 거라. 병원 안 가도 되고. 아이들이 신생아들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들이 그 어린 것이 약을 먹겠어요? 주사를 놓겠어요? 안절부절하잖아요. 생강물을 뜨거운 물에다 생강즙을 타가지고 아기 발을 삼음교, 복숭아뼈 있는 부분까지 담그게 해서 한 10분만 해놓으면 아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발열이 되면 아기는 감기가 금방 나요. 얘들은 크게 안에서 문제될 게 없어 아직까지. 다만 분유를 먹어서 문제가 되지 모유가 아니고. 그러면 아이 체온만 잘 맞춰주면 감기는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놓치고 병원에 가버릇하면 내성이 생겨서 아이 감기가 더 문제가 되죠. 독감에 걸리고. 아기가 무슨 독감에 걸립니까? 걸릴 수 있는 기전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너무 병원에 데리고 다녀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리고 아기들은 저는 5살 때까지는 돼지고기, 소고기, 참치, 상어, 고래 5가지는 먹이지 마세요. 왜? 이 동물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포보다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암의 기전이 동물성 단백질 돌연변인데 이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다 복균자지만 어떤 그 고기를 안 먹어도 여러 통로로 인해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암이 걸릴 수 있지만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몸집이 큰 돼지, 소, 물론 말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가니까 말도 먹더라만 무슨 참치, 참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거의 몇 미터짜리잖아요, 참치가. 그래서 5살 때까지는 먹이지 마세요. 왜? 아이들이 혈액병 있죠. 백혈병. 백혈병에 걸리는 것이 소아 백혈병이 이 동물성 단백질의 기전이 많아요. 실제로. 얼마나 애들이 고생을 합니까? 이유식 한다고 소고기 다진 것을 그 어린 것한테 먹일 일이 아니라 먹이려면 아주 생선도 많고 계란만 먹여도 좋아요. 거기다 각종 곡류도 있죠. 채소도 많죠. 얼마나 건강하게 이유식을 해줄 수 있는데 어린 아기들에게 지나치게 막 어른 먹는 밥상을 같이 차려갖고 5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항상 상을 따로 차려줘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경각심을 어렸을 때부터 줘야 돼요. 두려움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찾아 먹어야 돼. 이런 거 보이면 먹어. 필요해요. 때에 맞춰서 골고루 먹으며 과식하지 않는다. 이 과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마다 다르죠. 힘 많이 쓰면 음식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고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죠. 이것은 뭐 극명해요. 불을 보듯이. 그러면 내가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다 하면 홈트를 하면 돼요. 집에서. 요즘은 제가 틱톡을 제가 자주 보는데 뭐 트레이닝 받으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PPT 받을 필요가 없어. 혼자서도 충분히 문틀 하나만 가지고도 가진 좋은 운동이고 저는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 노인네들을 많이 만나니까 암 환자들을 만나니까 스님 저는 주저앉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하라고 시키면 그것도 못하는데 무릎 아파서 못하고.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드냐. 침대에 누워는 계시잖아요. 팔다리 올리세요. 자, 달리기 하세요. 그거 시켜요. 자, 보살님 10분 하고 쉬고 시계 틀어놓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시계 볼 일밖에 뭐 있노. 밥 먹을 때 밥 누워서 떠먹여 해줘야 되고 똥오줌 다 받아내는데 팔다리 올리세요. 흔드세요. 박수 치세요. 그리고 나무 갈사 하나씩 해서 머리 이렇게. 정말 차도가 있어요. 일어나게 되고 휠체어에 앉게 되고 움직이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면 돼요. 누구든지 옆에서 마사지라도 해줘야 돼요. 환자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 혹시라도 환자가 있으면 자주 두들겨주고 비벼주고 단련을 시켜주고 핫팩으로 문질러주고. 여러분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문질러주면요 좋은 마사지예요. 소통이 잘 됩니다. 기름진 음식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채소, 과일 충분히 먹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채소와 과일을 드실 때 요즘에 우리나라에 신장병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아신장염도 많고요. 투석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칼륨이 문제예요. 그래서 과일도 여러분들이 생과일을 충분히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저는 모든 걸 쪄서 먹으라 그래요. 환자일수록. 채소도 물에다가 1시간 이상 수용성이니까 용출되니까 물에다 씻어서 담궈서 드셔보세요. 쌈채소 같은 거 특히 샐러드 채소 같은 거 물에 담궈서 드시라고 그러고. 과일도 되도록이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사과 4분의 1조, 뭐 포도 2알, 단감 4분의 1조 한 번 먹을 때 그 정도 양만.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당분이 많습니다. 밥도 당질이죠. 우리가 70%의 당질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곡류도 들어가죠. 과일도 들어가죠. 다양한 것이 채소도 들어가죠. 당질에. 그래서 살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소식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아, 적게 먹어서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 과식을 하면 몸이 괴로워. 에이, 적게 먹을 걸. 우리는 항상 자기 안에서 뭔가를 조율을 해야 되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자, 한반도의 불교 음식은 언제부터 존재해 왔는가? 고구려 수수리망 때. 이건 넘어가요. 조금 고루하거든요. 불교가 시작하면서 왔으니까. 자, 바루공양은요, 공음 공식이란 말이 중요해요. 한 자리에서 같이 먹는다. 그래서 땅 방바닥에다가 저렇게 4가지 푸개진 그릇을 놓고 달건이라고 그래서 다 싸는 천까지도 각자 소유를 하면서 한 자리에서 발로를 피고 밥그릇 1번, 2번에 국그릇, 3번에 물그릇, 4번에 가장 작은 그릇에 반찬 그릇을 쓰면서 찬상이 오면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싸서 여며서 올리는 거. 주방에 내가 먹은 밥그릇이 나갈 필요가 없죠. 자, 오늘날 전국의 사찰은요, 몸과 마음의 그 안정과 정신을 위해서요, 국민 휴식처가 됐어요, 사찰이. 템플스테이하고 사찰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되고 있는데, 저 맨 밑에 왼쪽은 이제 바로공양 옛날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운영할 때 모습인데, 80평이었는데 주방이 20평이고 홀이 60평이었어요. 16개 테이블 가지고 1억 2천 한 달에 1억 2천 매출을 냈었죠. 자, 우리가 지켜야 할 음식 문화 가치가 있어요. 자, 미국 오레곤주에 가면요. 저렇게 상자처럼 생긴 박스가 600개 가량 있어요. 저 안에 소 한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링이 좋은 소를 저기서 길러내요. 쟤들은 겨우 6주 안에 도살돼요. 저기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저 구멍에 먹이를 주면 저기서 배설하고 저 배설물을 따로 치우지도 않아요.
인간의 잔인성을 저것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죠. 내가 죽이는 거를 봤나, 뭐, 푸주간에를 내가 가서 고기를 샀나,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동분별업이라고 그러죠. 함께 사는 업이 있고, 각자의 함께 사는 분이 있고, 업은 다르죠. 미국 신문에 났던 기사죠. 저걸 제가 스크랩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써먹습니다. 왜? 적어도 경각심은 되지 않을까? 10번 먹을 거 한 번 먹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사는 곳이 산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은 빨치산 루트예요. 옛날에 빨치산들이 다니는 심신 산골이었는데 지금은 길이 좋아지니까 톨게이트에서 저희 절까지 5km예요. 1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안집에 할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누렁이가 있는데 저녁마다 할아버지가 소 여물을 써요. 가마솥에다가. 얘는 그 집 식구야. 왜? 논에 가서 농사 짓는 일꾼이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소득이 농사는 지어서 그 식량으로 쓰고 채전밭 조금 가꿔서 채소 먹고 송아지를 낳으면 그걸 내다 팔아서 소장수가 와요. 그게 유일한 할아버지의 용돈이에요. 생활비 그야말로 전기세 내고 뭐하고. 그럼 제가 저녁에 이제 소 염을 쏠 때 가요. 가서 걔한테 법문을 해요. 왜? 얘는 소를 송아지를 이제 계속 나니까 매번 소장수 가서 가져가니까 늘 마음이 슬퍼요. 한 달내 울어요. 그럼 제가 가서 얘를 달래요. 콧등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얼마나 네가 마음이 아픈지 내가 알아. 그런데 다음 생에는 네가 이 몸을 받으면 안 돼. 축생은 과부의 세계야. 새끼하고 떨어지는 것이 네가 얼마나 슬프겠니? 스님도 슬프다. 그러면서 콧장들 이렇게 만지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러면 제가 눈물 닦아주고 다음에 이제 갈 때 고구마하고 먹을 거 좀 갖고 가서 또 주고 그럼 할아버지가 그래요. 제가 그 집 대문 가기 전에 이렇게 오솔길 가면요. 소가 이렇게 꼬리친대요. 내 오는지 알고. 개를 어떻게 껍데기가 동물이라고 그래서 그저 축생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견문각지 다 인지력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 갔다 온 새에 저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지난번 수해 때 숙개는 잘생긴 우리 오리온이 세상을 졸했고 암개가 8살짜리가 있어요. 걔는 이제 꽃구름이야. 구름인데 이 녀석이 밤에 멧돼지가 오니까 쫓아간 거라.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흙 속을 완전히 근육이 떨어져 나갔어. 근데 와가지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한쪽 귀퉁이에 있으니까 스님이 부르니까 걔가 왔는데 온데 피투성인데 옆구리를 보니까 푹 파인 거라. 그래 이제 아침에 집에 있는 스님하고 보살하고 차에 태우고 이제 동물병원 가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빨리 수술해라. 근데요, 얘를 제가 8년째 새끼 때 데려서 키웠잖아요. 데려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갖다 던져놨어. 나한테 키우라고. 근데 이 강아지가요, 사람으로 치면 성인 분자예요. 새끼를 3배를 낳는데 지 새끼 겨울에 8마리나 되는 거를 춥다고 얼어 죽을까 봐 방석을 입으로 뜯어갖고 그 구멍구멍에 다 넣어놔, 새끼들을. 제가 그걸 보고서 현관으로 옮겨줬어요, 집을. 아, 네 새끼 죽을까 봐 이렇게 염려하는구나. 그래서 걔가 현관에서 살은 지가 4년이라 이제 거의 주방으로 들어와서 살지. 다음부터는 너 새끼 낳지 마라. 그래서 얘가 상내를 낼 때마다 실내에서 키워요. 밖에 이제 줄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더러 풀어놓기도 하고. 얘는 풀어놔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을 좋아해서 만지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애교가 많고. 그런데 숙개는 사나워요. 근데 암개를 풀어놓으면 숙개가 아주 못 참아. 왜 나는 안 풀어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걔도 같이 묶어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걔 죽고 나니까 얘를 풀어서 키웠어요. 저 없는 새에
멧돼지가 요새 좀 내려오거든요. 세상에 옆구리가 그렇게 죽을 만큼 빵꾸가 났는데 사람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귀퉁이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개가 이렇게 선량하냐 이거라. 자기가 큰 개라서 입원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개가 너무나 선량하대. 앗소리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2박 3일 입원시키고 어제 퇴원을 했는데 이 녀석이 제가 키울 때 새끼 3번을 낳아서 키우는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놈아, 스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어제도 가니까 저 안 데리고 갈까 봐. 아침에 왔다 보고 가고 안 오니까. 그저께도 그러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놈아, 집에 갈 거야. 그랬더니 어제 태워갖고 오니까 막 좋아서 막 뛰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산책시키는데. 그래서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의 세계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인간만이 죄를 짓고 나머지 6세계는 업을 받는 가부의 세계다. 이러는데 정말 저는 보면 아니 저렇게 선량한 개가 무슨 업을 지어서 축생보를 받았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같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거지. 인간이 그들의 영역을 침해해서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동물도 윤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신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저것은 이제 순응언경에 보면 우리가 생으로 먹으면 진심을 썩내는 마음을 내고 익혀 먹으면 음심이 생기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죠. 부처님이 과연 그 말을 했는지 저희도 그냥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자, 우리가요 사찰 음식이 고려 때에도 이런 재료들을 썼더라고요. 표고버섯도 그 시대에 있었고요. 다시마로 국물을 냈었어요. 고려동경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주방의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환경 호르몬 그 유전자 변형에 대한 거. 환경 호르몬은 처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그 경각심 때문에 한때 우리가 그 주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다이옥신 때문에 이슈화된 적도 있는데 주겸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말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방법도 여러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9번 구운 주겸은 회색으로 알고 있어요. 인산 선생도 그렇게 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가 강명이라는 분이 저희 절에 좀 살다가 청년일 때 좀 살다 간 친구가 있는데 무주에 들어가서 주겸 연구만 20년 가까이 했어요. 저에게 얼마 전에 스님 제가 드디어 27번 구운 주겸을 성공했습니다. 27번 구운 주겸이 백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9번 구운 주겸도 백색. 내가 깜짝 놀랐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회색인데 했더니 스님 그거는 틀린 겁니다. 자기가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1300도에서 구워서 이렇게 백색의 소금을. 근데 주로 암 환자들이 사 드신다 하더라고. 27번 구운 죽음 보도 듣도 못했거든요. 참 세상에는 기인이 많구나. 훌륭한 사람이 많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그런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효능이 있니? 그랬더니 스님 항암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썼을 때 굉장히 호전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보고 스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 1kg 정도 갖고 왔어요.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필요해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말, 스님 계속 실패를 합니다. 한 번밖에 성공이 안 되네요. 야, 그럼 26번도 괜찮고 24번도 괜찮잖아. 안 된대. 백색이 안 나온대. 그럼 9번은 왜 백색이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기전이 있고 이거는 이것대로 기전이 있대요. 방법이 다르대요. 자, 산사의 깊은 맛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즘에 여름 되기 전에 해콩잎이 나오면 제가 수없이 많은 농가에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콩잎 따셨어요? 저에게 주십시오. 그 콩잎을 받으러 가요. 콩잎 장아찌를 담아서 행사 때 쌈밥으로 쓰기 위해서 콩잎, 깻잎 철철이
매실부터 뭐 도라지, 고사리는 요새 안 담고 죽순부터 고추, 더덕, 엄나무순, 뭐 봄에 나오는 새순으로 장아찌를 조금씩 다 담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발효라고 하는 기전이 좋은 게 사찰에서는 저장 음식으로 좋았지만 현대인에게는 우리가 지나치게 음식을 달게 먹어요. 그 다음에 기름져요. 그런데 이 장아찌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상당히 그런 것들에 뭐랄까 중화시켜 준다 그럴까? 자, 제가 비근한 예로 간장에다가 녹차를 타서 차로 드시면 장녹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먹은 간기, 세포에 끼어 있는 간기를 빼줘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잘 익은 장아찌는 염장 그냥 뭐 10일, 20일 해서 그냥 연발을 잠깐 시킨 거 그런 거 말고 6개월 이상 장독에서 익힌 장아찌란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곁들여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되죠. 발효 음식을 항상 식탁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냉장고 안에 된장, 간장, 고추장은 늘 들어있어야 돼요. 간장은 상온에 두셔도 되지만 된장하고 고추장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은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는 거 뭐 각종 논문에 많이 나와 있죠.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음식이 뜨는 이유가 김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장문화가 다른 나라에는 없죠. 그런데 중국에는 있었어요. 저희하고 똑같이 제가 박사 논문 때문에 그 중국의 장문화를 수소문해서 여러 곳을 다녔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100년 된 된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제가 볼 땐 썩었어. 근데 이분은 그게 문화재가 될 거라고 가지고 계셔. 요만한 장독에. 근데요, 빼싹 말랐어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다고 이게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응고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맛을 좀 봐도 되냐? 그랬더니 조금 떼서 주는데, 어, 벽돌 씹는 맛?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벽돌 씹는 맛이더라. 제가 벽돌을 씹어봤거든요. 저는 궁금하면 이렇게 먹어봐요. 벽돌을 왜 씹었나? 어느 분이 그거를 장아찌를 담았는데 벽돌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벽돌이 맛있대. 장에 그 절인 벽돌이 맛있대. 스님 먹어보래. 그래서 실제로 먹어봤어. 짧게 띄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벽돌도 장맛이 들어있더라고. 벽돌 냄새는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3분의 간장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데 같이 식약청에서 이렇게 재래간장, 발효를 거친 재래간장하고 공장 된장 간장하고 다 같이 표기를 하나로 하겠다 해서 지금 저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발효라는 기전을 격제하는 것은 간장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3분에는 간장이라는 이름을 줘도 안 돼. 실제로. 근데 그쪽에 많은 것들이 입김이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것은 식약청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될 거라고 보죠. 자, 우리가 친환경을 왜 좋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차 타고 가는데 배기가스에 앞에 기름 냄새 나죠? 그게 친환경입니까? 친환경 아니죠? 내가 호흡해서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있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먹는 것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전이 뭐냐? 천연물질이냐? 아닌 거야.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양념이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몸에서 반응하는 것은 발진이 일어나거나 여러 경로로 목소리를 냅니다. 세포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알레르기구나 하고 알레르기 약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통로를 다 막아요. 알아차리는 통로를 다 막아서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채소 음식을 좋아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우엉, 식이섬유가 가장 많아요. 대장세포들이 가장 기꺼워합니다. 우엉은요, 여러분, 껍질을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요, 반절 토막 내가지고 찜기에 쪄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우엉은 두드려야 단맛이 나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엉전에 나와 있지만, 우엉을 그렇게 쪄서 식탁 위에 놓고,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그 우엉을 드세요. 입으로 오래도록 씹으면서 넘기시면, 우엉 연근을 그렇게 쪄서 드시면 포만감이 있습니다. 배도 안 고프고, 체지방도 없어지고, 상당히 좋은 식재료가 되죠. 통섭의 미학이라 뭐냐. 우리가 다 섭수해서 봤을 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컬러, 색깔, 형태, 각자 다 창의적이고 굉장히 다양성을 각자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먹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셨다시피 섭생을 했을 때 오장육부에 들어가는 통로가 다 다릅니다.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차를 드시면서 정화의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차를 드시면서 느끼실 수 있고 실제로 중국에 가서 보시면 아무리 허름한 식당에 가도 깨진 사금팔이 잔이라도 다 있고 뜨거운 물이 있어요. 싸구려 차라도 빛이 돼 있어요. 왜? 음식이 기름지니까 그 뜨거운 차를 먹어야만이 배출을 하니까 지방 배출을.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삼국유사의 찻가루로 다식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차는요. 과거의 차는 여러분 생강나무 아시죠? 단양매라고 그러죠. 이 생강나무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가 중국에서 붓속에다 가지고 오신 분이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 누구신데 그래서 이제 차남부 시베지가 산청 경호강변에 가면 그 차 시베지가 있어요. 그래서 산청까지가 한계선이에요. 전라도는 정읍. 그 제주도부터 차들이 그쪽으로 분포가 되었죠. 녹차 밭들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초이선사께서 동다송을 지어서 차는 영혼을 점화시킨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남기셨죠. 그리고 차를 먹을 때 꿀과 송화를 가지고 다식을 빚어서 빈속을 달래주는. 그래서 차를 먹을 때는 항상 다식이 곁들여지는 이런 우아한 그런 차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 뒤에 있는 광배라고 그러죠. 그 광배가요, 색깔이 그 다양합니다. 각종 그 무지개의 색깔을 우리가 쓰는 색깔들을 다 염료를 쓰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그 본성을 말해요. 본성품을 그 광배에 나타낸 겁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저렇게 광대무변하다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후대에 그 탱화를 조성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만들고 저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작가죠. 방혜자 선생님이 그린 탱화예요. 시간이 5시가 넘었나요? 강의 시간 넘었죠? 네,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찍으실 분 찍고 우리가 철학의 한 부분이 미학인데 차와 사찰 음식 역시도 창작 미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차를 가꾸는 일, 또 그것도 역시 마음이 하는 일, 농부가 씨 뿌리는 행위, 시장에서 재료 파는 이런 모든 것들도 아주 사소하지만 시장에 가서 보세요. 그 난전에도 진열을 해놓는 할머니들이 골고루 잘 보이게 그 사소한 것도 창작 미학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음식들이 요리사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물과 불의 조화고 그릇을 택해서 음식을 담아낼 때는 하나의
종합예술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사찰 음식의 예술성은 과거에 팔관이나 연등회를 통해서 홍콩 음식의 극치를 보여준다. 실제로 진간사 수룩제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2박 3일 하는데 거기서 올려지는 음식들이 총천연색입니다. 각종 구임새와 음식 만들어서 전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나물 종류, 떡 종류 뭐 그리고 사찰 음식의 창의성과 다양성, 고유성까지도 다 섭렵하고 있다. 왜? 재료들, 또 식품 급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만물이 그 모든 것을 다 내고 있다는 거죠. 이쪽에도 해야 되나? 왜 안 넘어가노? 아, 자연에서는 착거리와 식재료가 저렇게 많아요. 저거는 뭐 일부죠. 일부지만 실제로 저희가 열매, 잎, 또 줄기도 먹고 뿌리도 이용해서 차도 만들고 식사 재료로도 쓰고 몸속에 에너지 대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열했는데 시간상 자연채소로 만들어진 효소의 작용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노는 것 같아도 이 몸뚱이 안에서 세포들이 잠자고 있어도 다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행복의 조건 네 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인드 셀프 컴패션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이쁜 소연이가 과거에 바로공양이 한상으로 차렸을 때 코스 요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마지막 사진으로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음식이 예뻐요. 그죠? 색깔이 다양하고. 이것으로써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